안녕하십니까. 랜드하나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를 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26회 시험 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26회 시험의 부동산학 개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보다 난이도는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도 전해에는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7문제. 사실상 계산은 한 6문제 정도로 6, 7개 좀 쉽게 출제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출제 패턴을 말씀드리면 총론에서는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수요 공급 4문항, 경기 변동 1문항, 시장 및 도시 공간 구조론 3문항, 정책론 5문항, 투자론 6문항, 금융론 5문항, 관리론 2문항, 개발론 4문항, 마케팅 1문항, 감정평가론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총 40문항 중에서요, 수요 공급에서 4개, 정책에서 5개, 투자 6개, 금융 5개, 평가 6개,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개 부분에서 26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수요 공급, 그리고 정책, 투자, 금융, 감정평가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학 개론의 전반적인 당락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A형 기준으로요. A형 기준으로 1번부터 문제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설 강의 자체는 빠르게 정답 확인한다라는 수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해설은 이제 우리 기출문제가 앞으로 27회 대비로 새롭게 정리가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해서 능안경공이 있는데 능률화하기 위해서 소유활동을 능률화하기 할 때는 최유효용의 원칙, 거래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질서 확대배 원칙에서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5번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어떤 원칙이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냐면 안전성이 아니라 능률성이 됩니다. 능률성. 사실 답은 5번이지만 1, 2, 3, 4번이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답 5번. 2번. 정말 많이 다뤄봤던 내용이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 관련되는 내용을 찾아봐라 했는데 기업, 집약적 이용과 부족 문제는 부증성. 기억은 부증성. 디귿의 임장활동, 지역분석, 요거는 부동성. 리을의 일몰일가의 법칙, 배제, 대체관계가 제약, 요거는 개별성. 따라서 니은의 소모를 전제로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와 미음의 장기적으로 배려한다. 미음해서 니은, 미음 두 가지가 영속성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자, 토지가 물에 침수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하는가? 포락지. 전답이 하천으로 변해버린 땅 포락지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4번. 정말 많이 다뤄봤던 내용인데요. 부동산 수요 증가 요인 찾아라. 그러면 기역의 실질소득 증가, 수요 증가고요. 디귿의 금리 하락, 수요 증가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수요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니은의 거래세 인상과 미음의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은 기역, 디귿, 리을하여 정답은 4번. 상당히 난이도가 낮게 나왔네요. 5번. 틀린 것들 찾아봐라. 수요 공급에 틀린 것들 찾아봐라 했는데 자, 이게 처음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대체제와 보완제는요. 교차 탄력성이 수요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고요. 공급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보완제는 수요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공급에서 플러스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인데요. 주택하고 주거용지는 보완제 관계입니다. 주택하고 주거용지는 보완제 관계인데 보완제 가격이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에서는 플러스 관계예요. 보완제하고 내과의 관계가. 따라서 보완제 가격인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용지 공급은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주택이 돈이 되니까. 그럼 당연히 주택 용지 공급 또한 증가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완제니까. 특이한 문제였죠. 답은 3번. 6번.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허프 확률 모형으로 푸셔도 되는 문제인데요. A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거리 제곱분의 B 면적분의 A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의 제곱분의 만 요렇게 플러스 2의 제곱은 4분의 그 다음에 5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1의 제곱분의 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만이고요. 요거는 1250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만입니다.
결국 12,500분의 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몇 프로가 나오냐면 88% 정도가 나와요. 88%. 그러면 이제 9,000명 중에 88%를 때려주면 8,000명, 약 8,000명. 그럼 당연히 1,000명은 당연히 B도시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7번.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균형 가격에 대한 내용을 찾아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균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균형은 QD는 1200-P. 그 두 번째 수요 함수는 1600-P. QS는 2P. QS는 3P네요. 네, 3P. 3P. 이걸 합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1200-P는 3P. 넘어가면 4P. 4P는 1200. P는 400이 나오겠죠? 예. 300이 나오겠죠? 예, 300. 요거는 이제 1600-P는 3P. 넘어가면 4P. 4P는 1600. P는 40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가니까 100이 어떻게 된다? 상승된다. 이렇게. 가격은 100 상승. 하여 정답은 4번이 되겠죠. 8번. 8번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정책론 중에서 난이도가 좀 높았던 그런 유형이고요. 거래세가 인상되면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자, 답은 5번인데요.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의 증가분은 정부에게 이속이 된다. 뭐 이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순소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죠. 예, 만약에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 거래가 줄겠죠. 예, 거래가 줄면 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상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인상이 되었을 때 거래량의 감소폭까지도 따져본다면 감소될 수도 있다. 세수가. 그 답은 5번으로 처리합니다. 9번.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뭐 하는 게 좋다? 유지하는 게 좋고요. 시장이자율이 뭐 할 때? 하락할 때 내 걸 조기상환 하고 재융자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아니라 낮아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십니다. 10번.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죠.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답은 1번이죠.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오케이. 설립할 때 10억. 위탁이나 구조조정은 5억 해야 되겠죠. 그 2번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은 설립 자본금은 5억이고 6개월 지나고 50억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땡. 3번에 자기관리 리츠만 실체고요.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이다 해야 되겠죠. 이것도 땡. 위탁관리 리츠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으며 해야 되고 임원 둘 수도 없다 해야 됩니다.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가 있다. 당연히 차입할 수 있다. 2배에서 10배까지 답은 1번이 됩니다. 11번. 좀 특이한 문제인데 LTV 기준으로 하면 3, 6에 18, 1억 8천까지입니다. 1억 8천. DTI로 기준하게 되면 5, 4, 20, 2천만 원 0.1로 나누면 2억이 됩니다. 그럼 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1억 8천이 정답이 됩니다. 답은 3번. 통상적으로는 DTI 기준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LTV 기준으로 나왔던 조금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답은 1억 8천 3번이었고요. 12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받았고요. 다음 조건 같을 때 2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구하라. 단 상한 조건이 원금균 등입니다. 자, 보세요. 원금균 등은 1회차 때나 2회차 때나 3회차 때나 20회차 때나 똑같이 원금을 1,000만 원씩 갚습니다. 원금 1,000만 원 어떻게 구했는데 하시면 빌려온 돈 얼마를 2억을 상환기간 20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자는 잔고에다 이자를 곱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2억이 다 남았습니다. 그 2억에서 5% 때려주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총 갚은 돈은 2천만 원입니다. 그죠? 원리금은. 하지만 갚은 돈이 원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다 가져요. 그러면 1억 9천이 남습니다. 잔고가. 여기다가 이제 5%를 때려준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950이 나와요. 그래서 950이 되면 2회차 때는 이거 두 개 합치면 1950 이렇게 하여 정답은 1950 하여 4번이 되겠죠. 답은 4번. 13번. 너무 쉬운 문제죠.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그래서 3번에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은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3번. 14번.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했다. 오피스텔 수요가 15% 감소했다. 이건 필요 없어요. 그 옆에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5% 증가했다. 오피스텔 가격이 10% 오르고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5% 증가하면 탄력성은 교체 탄력성 0.5고 0.5면 둘은 무슨 제? 대체제 풀었으니까 답은 4번이죠. 4번.
계산 문제를 가정한 사실은 계산 문제는 아닌 거예요. 15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 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답이 3번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된 시장으로서 거래가 은밀하지 않다 일단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과소평가, 과대평가된 부동산도 없어진다. 그래서 왜곡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초과이 없는 시장이니까 답은 3번. 16번. 준지대와 경제지대를 구분할 때 가장 큰 구분 기준이 뭐냐면, 준지대는 인간이 만든 기계나 설비에서 생기는 수익으로서 요거는 일시적인 수익이고,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토지에서 생기는 영구적 지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답은 5번인데,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까지를 표현하면 맞는데, 파레토 지대로 정의했다.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준지대, 경제지대 구분하시라는 문제. 파레토 지대 조금 어색한 단어이긴, 익숙지 않았던 단어이긴 하지만 정답 5번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7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많이 썼죠. 이직간. 1번에 부담금이나 보조금은 직접 개입 안 하고 뭐예요? 간접 개입이죠. 답은 1번. 18번.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분류하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죠. 이렇게 대분류가 4개가 있는데 5번 지문은 지금 뭐였냐면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이 말이 틀렸다는 거죠. 예, 도시지역 중에서가 아니고 도시지역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따로 있고 농림지역도 따로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따로 있는 거죠. 답은 5번. 19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답이 4번이죠. 정부가 임대를 규제하면 질적 수준 떨어지고 주거이동도 저하됩니다. 정답 4번. 20번. 외부효과.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 정의 외부효과는 뭐요? 핀피. 부의 외부효과는 님비. 그래서 이번에 정의 외부효과를 했기 때문에 핀피. 님비 아니고 답은 2번. 정말 쉬운 문제였고요. 21번. 같은 값이면 위험은 작은 게 좋고요. 수익은 큰 게 좋습니다. 근데 이번 지문에 가시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그럼 같은 값이다. 그러면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B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를? A를 더 선호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2번.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자, 7번은 뭐죠? 우리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도 했었습니다. 유효조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액, 세전연금 수지. 여기까지 볼까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을 다 한번 써보죠. 요거 6천만 원이다. 요거 4천만 원이다. 우리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이거의 이익을 빼면 요게 나오는데, 요거 다 하면 요게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죠? 예. 그럼 요거는 얼마? 1억. 유효조소득을 구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조소득 승수 어떻게 구합니까? 조소득 승수는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총투자액이 지금 얼마? 총투자액이 10억. 조소득이 얼마? 모르겠다. 근데 조소득 승수가 얼마다? 5다. 그럼 이거 얼마? 2억이 돼줘야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2억. 자, 갑니다.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오지만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오니까 이것도 1억. 이렇게.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은 해결했네. 그죠? 유효총소득은 얼마다? 2억이다. 오케이. 2번. 순소득 승수는 10이다.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입니다. 아까 순소득 얼마? 1억. 총투자액은 지분의 얼마? 10억. 그럼 이거 얼마? 10. 오케이. 2번도 오케이. 3번. 세전 승수는 10이다. 자, 세전 승수는 세전분의 지분 투자액인데 세전이 얼마? 6천. 지분 투자액은 얼마? 6억. 그럼 6천분의 6억 하면 이것도 얼마? 10. 오케이. 종합자본 환원율은 8%다. 이거 다 풀 필요가 없었죠. 아까 순소득 승수가 얼마였어요? 10. 그럼 종합자본 환원율은 10분의 1, 몇 프로? 10%.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4천분의 1억 하면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2번과 4번이 역수관계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 답은 4번. 2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자, 먼저 1번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투자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한다. 시간 가치도 고려한다. 장점이 상당히 많은 놈입니다. 따라서 1번에 DCF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간 가치도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답은 1번. 24번. 포트폴리오 이론. 옳은 거 찾아라. 자, 1번. 인플레, 경기 변동 같은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제거가 불가능하다 해야 되죠. 2번. 상관계수가 1보다 작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1만 아니라면. 2개 이상의 수익률이 서로 어떤 방향? 동일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죠. 다른 방향을 가질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4번. 두 놈,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 오케이. 답은 4번이고요.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의 수를 늘려도 비체계적이면 줄여나갈 수가 있죠. 비체계적이요. 그래서 사실 1번, 5번은 같은 말입니다. 포트폴리오 통해서도 비체계적 위험 제거만 가능하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해야 되겠죠. 문제 답은 4번. 25번. 화폐의 시간가치 문제인데 이건 좀 쉽게 나왔습니다. 답은 3번인데 3억 모으기 위해서 적립할 금액을 구하려면 연금의 현가계수 쓰는 거 아니고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서 구해야 됩니다. 감채기금계수 적용하는 문제. 답은 3번. 26번.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하는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의 경우 세전 승수가 세후 승수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숫자를 실제로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 숫자를. 자, 다 지우고. 세전 현금 수지가 만약에 세전 현금 수지가 1억이다. 근데 그 영업 소득세가 5천이다.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다? 5천이다. 지분 투자 금액은 10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냥 우리가. 그리고 세전 승수 한번 써보고 통상적으로 세후 승수를 한번 써보죠. 세전 승수는 세전분의 지분 투자액인데 세전이 얼마? 1억. 지분 투자액 얼마? 10억. 그럼 이거 얼마? 10. 근데 세후 승수는 세후 현금 수지 5천. 지분 투자액 10억. 그럼 이건 얼마? 20. 그럼 당연히 세전 승수가 세후 승수보다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전 승수가 작다고 해야 되겠죠. 세전이 10이고 세후가 20이니까 세전 승수가 크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27. 자,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상환 방식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작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땡. 니은은 최정식은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 아니고 미래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한테 유리하니까 니은도 땡. 원금 균등은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원리금이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 오케이. 원리금 균등은 이자가 감소하고 원금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원금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 리얼 맞는 거 답은 5번. 28번. 부동산 관리. 자, 부동산 관리에는 법경기 관리가 있는데 5번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한다. 요거는 경제적 관리라기보다는 기술적 관리로 들어갑니다. 답은 5번. 29번. 마케팅. 마케팅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점이 아니고 요거 시장점의 마케팅입니다. 답은 2번. 30번. 자, 30번은 답이 5번인데요.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 주고 청소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일부는 위탁 주고 일부는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건 무슨 관리? 혼합 관리죠. 위탁 관리가 아닙니다. 답은 5번. 31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자, 신탁은 소유권이 넘어가서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수탁은 소유권이 안 넘어가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된 말이죠.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은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가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아닙니다. 신탁은 이전되지만 수탁은 이전되지 않는다. 신탁은 명의가 신탁회사 명의지만 수탁은 토지 소유자 명의다. 이렇게 구분 지어줘야 됩니다. 답은 3번. 32번 문제는 이제 부동산 개발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는 구, 전, 부, 실, 금건마야. 금건마. 자, 부지를 구상을 아이디어. 전실행은 예비적 타당성. 부지 매입하고는 예비적 없이 그냥 타당성.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요거하고 빠진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구상, 아이디어가 들어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걸 한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죠. 33번. 민간 개발 사업의 유형, BTO, BTL 하는 거. 자, 준공을 하고 바로 소유권 넘겼다. 그리고 운영권 받았다. BTO에 관한 얘기죠. 답은 2번. 34번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을 썼고요. 일단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환지 방식 정말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답은 1번. 35번. 계산 문제인데요. 가격
공시가 얼마에 됐냐면 표준지 공시가가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200 곱하기 들어가고요. 변동률은 5%니까 1.05 때려주고요. 대상 부동산이 5% 열세입니까? 예, 그럼 100분의 95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또 20% 환경 조건은 우세하니까 100분의 120을 때려줍니다. 다만 면적은 곱할 필요가 없는 게 대상 토지도 제곱미터당 면적을 물었기 때문에 면적은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다 대고 200이죠. 200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때려주면 239만 4천 원. 답은 4번입니다. 예, 올해 그 거래사례 비교법은 제가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계산 문제도 우리 많이 다뤄봤었고요.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지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답은 4번이요. 36번. 감정평가의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라. 규정이 있습니다. 현황 기준으로 평가하시오. 기준이 있고요.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기준이 있습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모두 기준이 있고요. 최유효 유형의 원칙은 실무상으로 최유효 유형의 원칙을 전제로 평가를 하지만 감정평가 규칙에서 반드시 최유효 유형으로 평가하시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단답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답은 5번. 37번. 감정평가에 관한 물건별 평가 방법입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건물, 원가법, 오케이. 집합건물 일괄평가, 거래사례 비교법, 오케이.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적성법 아니고 답은 3번, 주대방법이니까. 영업권, 수익환원법, 오케이. 자동차하고 선박은 또는 항공기는 주된 평가 방법이 다르다. 정말 많이 해봤던 내용이죠, 우리 이거.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이니까 방법이 다르다.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38번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상 틀린 것을 찾아라. 이것도 쉽게 나왔습니다. 단독주택만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고요.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는 경우가 없어요. 따라서 각각 구분한다. 그러면 잘못된 말이지. 그래서 답은 4번에 표준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단독주택만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 공동주택은 이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선정이 없다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39번. 자,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 감정평가 규칙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하는 거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 시점 조정하는 거고요.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1번. 40번. 가격 재원칙인데요. 답이 2번이죠. 균형의 원칙. 그리고 끝에 보니까 경제적 감가. 잘못된 말이죠.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 경제적 감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문항을 간단하게 모두 해설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세부 문항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학 총론은 부동산학의 성격, 일반 원칙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 토지 특성, 영속성이 출제가 되었고 토지 용어 중 포락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요 공급은 수요 증가 요인 3개 찾는 거. 대체재 보완제에서 주로 수요와 관련이 돼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공급 관련되는 거. 균형의 이동 계산 문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 경기 변동은 딱 한 개. 경기 변동의 특징, 특히 진폭 큰지 작은지 묻는 문제. 올해 시장문이 좀 적게 출제가 되었죠. 할당률적 시장, 지대로 준지대와 경제지대 구분, 레일리의 소멸적 법칙 계산 문제, 허프의 확률 모형하고 똑같습니다. 토지정책 수단, 정책론에서는 이직간 찾는 거, 용도지역, 외부 효과에서 핀피, 님비, 임대주택 정책 중에서 임대료 규제, 조세 정책 중에서 거래세의 부과, 투자로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하나 나왔고요. 현금 수지 측정 계산 문제 나왔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가장 우리가 열심히 다뤄봤던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포트폴리오에서 접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다 하는 거,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서는 감채 기금 계수 계산, 그다음에 어림세법과 비율 분석법 공식 다 배웠으니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금융에서는 어떨 때 조기 상환하는지에 관한 내용 하나, 상환 방법이 올해 2문제 나왔습니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의 비교와 계산 문제로 원금 균등. 특이할 만한 점은 1회차 상환이 아니라 2회차 상환. 부동산 투자회사법, 자기관리 리츠 자본금 얼마인지 묻는 거. LTV, DTI, 특이하게 LTV 물었다는 거. 부동산 관리에서는 복합적 관리로서 특히 경제적 관리를 물었고요. 건물의 생애 주기와 관리 방식에서는 혼합 관리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개발이 4개나 출제가 되었는데 신탁 방식과 수탁 방식의 비교. 개발의 단계 7단계짜리를 5단계로 줄여서 한번 구분할 줄 아느냐. 민간 투자 사업 중에서 BTO 방식, 개발의 분류 중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케팅은 고객 점유, 시장 점유, 관계 마케팅 중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 출제가 되었죠. 감정평가론에서는 가격 원칙, 균형의 원칙,
감정평가 규칙이 3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건별 평가, 그 다음에 3방식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계산 문제 출제되었고요. 가격 공시제도에서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만 공동주택은 이런 구분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개론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회 시험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시험 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